네, 사실 모델 크기 경쟁, 정말 치열합니다. 더 큰 모델이 더 똑똑할 거다, 뭐 이런 믿음 안에서 진짜 엄청난 규모의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무작정 그냥 크게만 만드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오늘은 AI 모델 특히 트랜스포머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방법, 바로 희소성, 스파시티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탠퍼드 온라인 강연 자료를 저희가 좀 봤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그러니까 모희랑 이걸 개선한 스위치 트랜스포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접근법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존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모 장단점은 뭔지, 더 나아가서 이게 앞으로 AI 모델 개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임무입니다. 자, 그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사실 모델 크기를 막 키우는 게, 효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죠. 2020년에 오픈 AI의 연구를 보면 모델 크기,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나 뭐 연산량 같은 게 커질수록 성능이 예측 가능하게 향상된다. 이런 스케일링 법칙이 확인됐었거든요. 그 스케일링 법칙, 네네. 네. 그리고 또 큰 모델일수록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 효율이 더 높다는 뭐 샘플 효율성, 이것도 장점이었고요. 그래서 같은 연산 예산이라면 차라리 그냥 큰 모델을 짧게 학습시키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결론이었죠. 하지만 그 기존의 밀집, 댄스 모델 방식은 모든 입력에 대해서 모델 전체 파라미터를 그냥 다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우면 키울수록 연산 비용 부담이 뭐랄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희소, 스파스 모델이라는 아이디어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희소 모델은 비유하자면 거다한 종합병원 하나가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 전문의들이 모여있는 전문 클리닉 같은 거예요. 입력 데이터라는 환자가 오면 그 접수처격인 게이팅 네트워크가 딱 보고 판단해서 아, 이 환자는 이 전문가한테 가야겠다. 즉, 전문가, 엑스퍼트 네트워크에게만 선택적으로 일을 맡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모델 전체를 다 돌리는 대신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활성화시켜서 효율성을 확 높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한 게 바로 Mixture of Experts, 모이군요. 게이팅 네트워크가 전문가에게 작업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그 게이팅 네트워크가 입력된 정보, 그러니까 토큰 단위로요. 어떤 전문가가 이걸 가장 잘 처리할지 확률을 계산해요. 그리고 그 확률이 높은 소수의 전문가, 뭐 예를 들면 상위 2명,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작업을 보내고요. 그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과값을 다시 가중평균해서 최종 결과를 만드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꽤 오래된 아이디어라고 들었는데 네, 1991년에 처음 개념이 나왔고 최근에 노암 셰즐 같은 분들이 언어 모델, 그 LSTM 같은 데 적용하면서 다시 확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다룰 스위치 트랜스포머는 이 모의를 더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요? 어떤 점이 핵심적인 개선인가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라우팅 방식의 과감한 단순화예요. 스위치 트랜스포머는 모의처럼 여러 명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각 토큰을 확률이 제일 높은 딱 한 명의 전문가에게만 보냅니다. 아, 딱 한 명에게만요? 네, 이걸 탁온 더 폰이라고 하죠. 이 결정 하나로 알고리즘 자체도 간결해지고 전문가들끼리 막 통신할 필요도 줄어들고요. 무엇보다 하드웨어, 특히 TPU 같은 병렬 처리 전문 하드웨어에서 처리 효율성이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아니, 여러 전문가한테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딱 한 명한테만 보낸다니 정보 손실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런데 효율이 높아진다니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를 안정적으로 또 잘 돌리려면 어떤 기술들이 좀 필요한가요? 뭐랄까,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고려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몇 가지 중요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선 선택적 정밀도라는 걸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계산은 속도를 위해서 B플로트 16 같은 좀 낮은 정밀도로 처리하는데요. 그 라우팅 계산처럼 좀 민감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플로트 32, 그러니까 32비트 정밀도로 유지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속도 저하는 거의 없으면서 안정성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 계산 종류에 따라 정밀도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파라미터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과적합 위험도 크거든요.
그래서 초기 가중치 스케일을 좀 작게 조정한다거나 전문가 레이어의 드롭아웃 비율을 좀 더 높게 적용하는 그런 세심한 안정화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건 좋은데 만약에 특정 데이터들이 자꾸 한두 전문가에게만 몰리면 어떡하죠? 그럼 거기서 병목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특정 전문가에게만 일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을 위한 보조 손실 함수, auxiliary loss라는 걸 추가로 사용합니다. 이걸로 토큰들이 가능한 한 균등하게 여러 전문가에게 분배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하드웨어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게 중요하고요. 보조 손실함수.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는데요. 파인튜닝, 그러니까 특정 작업에 맞게 모델을 세부 조정할 때는요. 이 로드 밸런싱 손실함수를 아예 끄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네. 끈다고요? 네. 심지어 어떤 토큰이 라우팅 과정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버려지는 드로핑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어설프게 차선책 전문가한테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최종 성능에는 더 낫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와, 버리는 게 낫다니 의외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 전문가가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의 최대 용량, 이걸 조절하는 캐파시티 팩터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낮으면 토큰이 버려져서 정보 손실이 생기고 또 너무 높으면 자원이 낭비될 수 있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야, 정말 미묘한 조절들이 많이 필요하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능은 어땠습니까? 기존의 그 밀집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요? 사전 훈련 속도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장적을 보였습니다. 같은 연산량, 플롭스를 사용하는 밀집 모델, 예를 들어 구글의 표준 모델인 T5 베이스랑 비교했을 때 최대 7배나 더 빠른 훈련 속도를 달성했다고 해요. 7배요? 와. 네. 그리고 전문가 수를 늘릴수록, 즉 희소 파라미터를 늘릴수록 성능이 꾸준히 향상되는 경향도 확인됐고요. 물론 그 효과는 점차 줄어들긴 했지만요. 라우팅 방식 비교에서는 역시 스위치 트랜스포머 탑1이 모의 탑2보다 낮은 캐패시티 팩터 조건 하에서 속도 대비 품질 효율성, 그러니까 가성비가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훈련 속도가 7배나 빠르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아까 파라미터 수랑 연산량 역할에 대한 재미있는 가설도 언급됐었죠. 파라미터는 지식 저장용이고 연산량은 지능이나 추론에 기여한다. 뭐 이런 거요. 네, 그 노암 샤제어의 가설인데 실험 결과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1.6조개라는 어마어마한 파라미터를 가졌지만 연산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설계된 스위치 C 모델이 있었어요. 이 모델이 지식 기반 작업, 뭐 예를 들면 질문에 답하는 그런 거에서는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복잡한 언어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슈퍼주엘로에 같은 벤치마크에서는 파라미터는 더 적지만 연산량이 더 많은 모델보다 오히려 성능이 좀 부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다고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사전 훈련 성능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도 실제 특정 작업, 즉 파인튜닝 결과는 모델 구조의 특성, 그러니까 파라미터 중심이냐 연산량 중심이냐에 따라서 강점과 약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상당히 중요한 점이네요. 그 외에 또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좀 보이나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다국어 처리 같은 경우에요. 여러 언어를 동시에 학습할 때 언어별로 특정 전문가가 자연스럽게 특화될 수 있어서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식 직류 디스틸레이션인데요. 이 거대한 희소 모델을 훨씬 작은 밀집 모델로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파라미터 수를 막 99%까지 줄이면서도 원본 희소 모델이 얻었던 성능 향상의 약 30%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와, 99%를 줄이는데도 성능이 남는다고요? 그럼 모델 배포할 때 아주 유용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도 VIT, 비전 트랜스포머의 이 스위치 구조를 적용해 봤더니 언어 모델과 유사한 스케일링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미지 데이터는 중복성이 높다는 특색을 활용해서 아까 말한 캐패시티 팩터를 1 미만으로 설정해서 연산량을 동적으로 줄이는 그런 적응형 계산의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보죠. 스위치 트랜스포머는 희소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아주 잘 활용해서 기존보다 훨씬 거대하면서도 동시에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사전 훈련 속도에서는 정말 엄청난 장점을 보였고 지식 기반 작업에서도 강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실제 모델을 배포하거나 좀 더 복잡한 추론 능력이 필요할 때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남아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런 모델들은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전문가를 구성하고 역할을 찾아가는 방식이잖아요. 만약에요, 우리가 훈련 과정에서 좀 더 개입해서 각 전문가가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능력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학습하도록 뭐랄까 좀 더 명확하게 지시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전문가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육성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AI의 능력을 보다 예측 가능하고 또 세분화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AI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육성한다.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이네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논의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